1424년 1월 조선의 수도 한양의 슬픈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왕의 여동생, 20살의 젊은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빈소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주 자리에 앉은 남편은 슬퍼하기는커녕 하품을 하며 무료함을 드러내고 있었고, 급기야 배가 고프다며 닭다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상주가 장례 중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 이것은 유교 국가 조선에서 명백히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민망하여 고개를 돌릴 때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빈소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 세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여동생의 시신 앞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세종의 손이 칼자루를 움켜쥐며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그 남편의 목을 베고 싶었지만 세종은 칼을 거두었습니다. 과연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종 이방원.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면 형제도 신하도 가차없이 숙청했던 피해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냉혹했던 태종에게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404년에 원견 광우와의 사이에서 얻은 정녀 중 막내 정선공주였습니다. 정선공주는 나면서부터 어질고 아름다웠으며 덕과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총명하고 품위 있는 그녀는 왕실의 자랑이었습니다. 태종은 이 소중한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최고의 신랑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척 세력의 발호를 극도로 경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처가인 민씨 가문을 멸족시킬 만큼 가혹하게 벌해 처남 4명을 죽음으로 내몬 그였기에 사돈 세력의 국정 개입 역시 철저히 막아야 했습니다. 태종이 생각한 최적의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권력은 없으되 명문가의 자제. 이 조건에 딱 부합한 인물이 바로 개국공신 남제의 손자 남휘였습니다. 조선 개국공신인 명문가 집안이었지만 당시에는 권력에서 거리가 먼 은퇴한 집안이었고, 남휘의 아버지 또한 일찍 사망하여 사돈 세력의 발호를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1416년 정선공주가 12살이 되던 해 화려한 혼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한양의 모든 백성이 축하했고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모여 공주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태종은 이 혼인이 사랑하는 딸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휘는 겉만 번지르한 양반이었을 뿐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놈팡이였습니다. 남휘는 밤마다 노름판과 술판을 전전했습니다. 공주가 혼수품으로 가져온 왕실의 귀한 보배들은 남휘의 노름빚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비단옷은 기생들에게 뿌려졌고 값진 장신구는 술값으로 날아갔습니다. 정선공주는 매일 밤 혼자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남편은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들어와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공주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왕실의 공주로 곱게 자란 그녀에게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선공주는 입을 꾹 다물고 혼자 견뎌냈습니다. 늙고 병든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왕실의 체면이 손상될까봐 그녀는 아무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공주의 얼굴은 초췌해졌고 눈가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시중을 드는 시종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공주는 괜찮다며 애써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결국 시종들이 태종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태종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당장 금부도사를 보내 남휘를 잡아들여 그 목을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호령하던 태종도 이번만큼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부마를 처형한다면 사랑하는 막내딸은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어 평생을 수절하며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태종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홀로 남을 딸이 겪을 고초를 생각하니 태종은 차마 칼을 뽑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남휘를 불러들였습니다. 공주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더 흐르게 한다면 죽어서도 용서치 않겠다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남휘는 태종 앞에서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태종 생전에 감히 공주에게 싫은 소리 한번 내뱉기를 두려워하던 남휘의 태도는 태종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성공주의 인생에 더욱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420년, 그녀가 16살이 되던 해, 어머니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422년 아버지 태종마저 승하했습니다. 정성공주는 유교식 3년상을 고집했습니다. 어머니의 3년상, 아버지의 3년상, 도합 5년 동안 상복을 입으며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부부 생활을 금했습니다. 이것은 유교 예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편 남휘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불만으로 쌓여갔습니다. 남휘는 금지된 부부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노름에 더욱 깊이 빠졌고 5년상을 고집하는 정선공주에 대한 반감이 커져갔습니다. 몇 년 동안 쌓인 욕구 불만을 그는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태종이 눈을 감자마자 남휘는 기다렸다는 듯 더욱 악랄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428년, 남휘는 남의 첩을 빼앗았습니다. 남편 남휘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정성공주는 극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그 슬픔을 함께 나눌 남편은 오히려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아니 적어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은 받고 싶었던 공주의 일말의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힌 것입니다. 태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세종은 선왕이 남기고 간 가장 큰 걱정거리인 막내 여동생 정성공주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궁궐에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공주에게 보냈고 철마다 최고급 비단과 약재를 하사하며 여동생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지극한 정성이 남휘의 마음을 움직여 그가 조금이라도 공주에게 잘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이러한 선의와 배려는 오히려 남휘라는 괴물을 더욱 살찌우게 만드는 독이 되었습니다. 남휘는 자신이 왕의 매제라는 사실을 이용해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세종이 정중하게 이르며 공주를 부탁하면 남휘는 겉으로는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뒤돌아서서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남휘의 학대와 방탕함 속에서 정선공주의 몸과 마음은 시들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파처럼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음의 병이 깊어져 음식조차 넘기지 못하고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정선공주는 생전에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장남 남빈, 그리고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휘는 아내가 병들어 누워있는데도 약재조차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선공주는 1424년 1월 25일 건강 악화로 20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활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진 왕녀의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세종이 직접 지은 사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선공주는 성품이 정숙하고 고두며 행실은 공손하고 착하였다. 왕실에 있을 때부터 극진한 효성이 숙성하였고
집을 가지기에 이르러서 근검함이 더욱 나타났다. 규문의 화목함을 이루었고 이로써 왕실 여성의 규범을 보여주었다. 세종은 사제문에서 이런 누이 동생을 향해 애통함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야흐로 길이 수복하기를 기대하여 함께 안락한 영화를 누리고자 하였더니 어찌 뜻했으랴 젊은 나이에 우연히 병에 걸려서 백약이 무효하여 세상을 떠났으니 길이 손과 발이 이지러짐을 생각하니 어찌 심장과 간을 베어내는 듯한 아픔을 이기리오 라고 말입니다. 비보를 접한 세종은 진무를 보다 말고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채통도 위엄도 잊은 채 여동생의 상가로 달려간 세종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빈소에서 남휘는 슬퍼하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해대고 있었고 급기야 배가 고프다며 닭다리를 뜯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여동생의 차가운 시신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며 거드름을 피우는 동안 여동생은 짐승만도 못한 자에게 고통받다 죽어갔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왕의 통곡 소리에 온 집안 식솔들이 엎드려 떨었습니다. 세종의 눈물은 단순히 여동생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인을 방치하여 사랑하는 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뼈저린 후회와 남휘가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도 잔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였습니다. 세종은 피눈물이 고인 눈으로 남휘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허리춤에 칼을 뽑아 그 목을 베어버리고 싶었지만 죽은 여동생이 남기고 간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공주의 장례가 끝난 후 남휘는 조정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태종의 능인 헌릉에서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우고 절하는 순서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세종은 남휘에게 집에서 반성하며 근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남휘는 여전히 경계하는 기색이 없이 욕심을 부려 부당하게 녹을 받았고 1429년 이천에 유배되었다가 1431년 풀려났습니다. 1433년에는 황주 선의사가 되었고 1434년에는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452년 남휘는 사사로이 불상을 제작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나 문종의 비호로 무사했습니다. 결국 남휘는 145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살다 갔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묘하게 돌아갑니다. 정성공주의 장남 남빈이 낳은 아들이 바로 남이 장군입니다. 남휘의 손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랐지만 남이는 할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17살에 무가의 장원 급제해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고 여진족을 토벌하며 조선의 맹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성공주의 딸은 신사임당의 할아버지 신숙권을 낳았습니다. 즉 정성공주의 딸이 신사임당에게는 증조할머니가 되고 정성공주는 신사임당의 외고조모가 됩니다. 신사임당은 또한 율곡 이이를 낳았죠. 비극 속에서도 그녀가 남긴 씨앗들은 금빛이 되어 조선의 역사를 찬란하게 비추었습니다. 정성공주와 남휘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생명력을 보여주며 유구히 흐르는 역사를 반추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는 때로 잊혀진 자들의 눈물 속에 진실을 숨겨둡니다. 그 진실을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